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말 많고 탈 많은 인생을 살아온 한 많은 여자 구독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과 사랑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저 역시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정답이 보이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었겠죠. 그런데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은요. 같이 길을 잃어버린 제 사랑에 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인생이지만 제 인생에 최근 가장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8주 정도 된 제 소중한 아이예요. 한창 아이가 생긴 기쁨의 행복만 해도 모자랄 시기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한 따름이지만 그래도 아이와 저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 이렇게 사연을 제보해 봅니다. 제가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뭐 힘든 일을 겪어봤자 얼마나 겪었겠냐고요. 물론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선배님들에 비하면 비할 수 있는 슬픔이나 고통도 아니지만요. 저 역시도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아이가 찾아왔을 때요. 정말 뛸 듯이 행복했거든요. 저에게도 이제 지킬 수 있는 가족이란 존재가 생겼구나 하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가족에 대한 애착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어렸을 때부터 가족에 대한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사연을 적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고민을 좀 이해해 주실까 싶어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을 거꾸로 되짚어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봐도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은 온 가족을 모두 잃었던 끔찍한 그날에 멈춰있는 기분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이제부터 제가 살아왔던 힘겨운 나날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피아노 강사셨던 어머니, 아주 어렸을 때 일을 시작해서 가장 노릇을 했던 아버지. 저는 이 두 분 밑에서 나왔어요. 두 분 다 형편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성실하고 제가 나중에 꼭 결혼을 하게 된다면 딱 아버지의 절반, 아니 절반의 절반만큼이라도 성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결혼 생활은 성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혜민아, 삼촌 왔다. 어이구, 우리 혜민이 볼 때마다 이렇게 쑥쑥 커서 다음에 볼 땐 아주 시집가도 되겠소. 또 어쩐 일이야? 뭐 사고라도 친 건 아니지? 이제 우리 예쁜 혜민이 봐서라도 제발 시끄러운 일은 만들고 살지 말자. 형도 이제 형 가족 챙겨야지. 아유, 형은 툭 하면 옛날 일을 들쑤시고 그래. 형수도 보는 앞에서 민망하게. 나 이제 정말 그런 사고 안 칩니다. 요즘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자랑을 하려고 왔는데 얼굴 보자마자 어두웠던 시절 이야기를 꺼내고 난리야. 사람 민망하게. 그치, 혜민아? 삼촌이 우리 혜민이 좋아하는 인형을 몇 개나 사왔는지 한번 볼까?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삼촌이 늘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말로는 삼촌이 혈기왕성한 시절에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쳐서 아버지가 그걸 수습하고 다니느라 아주 진을 뺐다고 하시던데 제가 보는 삼촌은 저에게 늘 다정하고 집에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사오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삼촌이 집에 오는 게 항상 기다려지고 즐거웠고요. 그날도 삼촌이 승진을 했다면서 그동안 부모님과 다름없이 거둬 먹여주었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소고기를 잔뜩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지? 우리는 혜민이 낳기도 전에 네 덕분에 부모 노릇을 해봤다니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네가 혜민이 보호자 역할 해야 한다. 알겠지? 형님은 왜 그렇게 꼭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있는 자리에서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아유, 혜민아, 삼촌은 나중에 삼촌 애도 혜민이처럼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없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너희 부모님은 벌써부터 나중에 삼촌한테 너 맡길 궁리나 하고 있으니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지. 우리 공주님, 이걸 어쩌면 좋니? 그런데요. 아버지는 정말 본인의 한 채 앞을 꿈에서라도 내다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과 삼촌, 저 이렇게 네 가족의 단란한 한때를 하늘에서 질투라도 하셨던 걸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희 가족의 행복은 그 이후로 얼마 가지 못해 산산조각 나버리게 됩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었냐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할머니 산소에 갔다 오시는 날이었어요. 왜 하필 그날 벌초를 가셨을까요? 명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명절이 다 되면 차도 밀리고 오히려 골치 아프다면서 금방 다녀오겠다고 저를 자연스럽게 삼촌의 집에 맡겨두셨죠. 삼촌 집에서 학교를 가고 피아노 학원을 다녀오고 삼촌이랑 노는 것도 정말 즐겁고 행복했지만 그래도 빨리 엄마 아빠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삼촌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너 본다고 삼촌 오후에 일도 안 하고 집으로 지금 바로 달려온 거야. 엄마 아빠 돌아오시면 삼촌이 너 얼마나 잘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얼마나 잘해줬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해야 한다. 너네 부모님은 항상 쓸데없는 걱정이 많으니까. 저는 삼촌이 사준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거기다가 삼촌이랑 오늘 하루 종일 뭐하고 놀았는지 무슨 맛있는 걸 먹었는지 그림 일기를 쓰면서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기로 한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녁 먹기 전까지 찾으러 오신다고 했던 부모님이 저녁 먹기로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시계가 벌써 8시를 향하고 있는데도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둘 다 운전하다가 피곤해서 휴게소 들려서 눈이라도 붙이고 오는 건가? 아니면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해줘야지. 애 기다리게 정말. 있어봐. 삼촌이 다시 전화해볼게. 금방 올 줄 알았던 부모님의 귀가가 늦어지고 저는 부모님이 다시 올 줄 알면서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빨리 다시 전화를 해봐라 삼촌을 보챘죠. 그렇게 삼촌과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그 정적을 깨는 찢어질 듯한 벨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나중에서 얘기했지만 삼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이 전화는 분명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화는 아니구나 하고요. 사람이 동물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진이 나면 개미들이 그걸 가장 먼저 알아차린대요. 개미들은 땅 속에 사니까요.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고 자기 집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 상황을 어떤 동물보다 더 빨리 알아차리는 거라고요. 그때 딱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왔던 내 일상에 뭔가 커다란 변화가 생기겠구나. 이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피할 수 없는 지진을 맞은 개미처럼 굴 속에서 그대로 파묻힐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삼촌도 별일 아닐 거다라고 저를 안심시키는 듯이 제 등을 툭 치고 전화를 받았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병원이냐 위치가 어디냐 되묻는 삼촌의 이야기가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저는 몇 번이고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삼촌과 전화를 받았던 그때 그 순간이요. 불행하게도 삼촌이 전화를 받아들고 부모님의 사고 소식을 더는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수화기를 제자리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선체로 바닥에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일 정도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허망한 삼촌의 얼굴을
단 한순간도 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한동안 그렇게 제자리에 멍하게 있던 삼촌은 얼굴을 벅벅 문질러 닫고 쭈그려 앉아 저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그러셨어요. 혜민아, 부모님이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대. 그래서 이제 정말 혜민이랑 삼촌이랑 둘이 있어야 돼. 우리 앞으로 오늘 놀았던 것처럼 재미있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잘 지내다 보면 부모님이랑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거든. 혜민아, 얼른 옷 입고 삼촌이랑 가자.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그래도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하늘에 간다는 이야기가 대강 무슨 뜻인 줄은 알고 있죠. 죽음에 대한 걸 제대로 받아들일 순 없었어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건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된다는 거라는 것, 그 정도쯤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저는 이제 다시 부모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덜컹 겁이 나더라고요. 저에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잠바를 입혀주던 삼촌의 품에 안겨서 저도 발작을 하듯이 울었어요. 삼촌은 눈물을 꾹 참으면서 큰 손으로 저를 안고 토닥이면서 병원으로 가셨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삼촌이랑 잘 놀고 있으라고 금방 돌아올 거라고 했던 부모님은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으신지 다정한 미소로 웃으면서 나란히 영정 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가 있냐면서 빈소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저를 끌어안고 토하듯이 울다가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한날 한시에 부모님 두 분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빗길에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이 그대로 부모님을 덮쳤대요. 삼촌 편으로 합의금 아닌 합의금, 사고 보상금을 전달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삼촌 역시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면서 울면서 서류를 바닥에 집어 던졌죠. 정말 믿기지 않는 끔찍한 날들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삼촌과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본인들이 잘못된다면 삼촌한테 저를 친딸처럼 키워달라고 했던 그 부탁이요. 사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삼촌이 나랑 같이 안 살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삼촌은 결혼도 안 했는데 나 같은 딸을 키울 수가 있나? 그 어린 머리통으로 이런 생각들을 했었다니까요. 제 걱정이 무색하게 삼촌은 그날부터 저를 정말 친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아빠라는 소리는 죽어도 안 나오지. 그래. 하늘에 계신 아빠가 내가 아빠 호칭까지 뺏어가면 얼마나 서운하겠냐. 아빠 소리는 안 해도 돼. 이제 삼촌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자. 남아있는 우리가 씩씩하게 잘 사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길이야, 임마. 삼촌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전 삼촌이랑 지내면서 삼촌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혀를 내두를 정도가 맞긴 맞더라고요. 삼촌은 정말 별의 별걸 다 해봤대요. 뭐 나이트에서 삐끼도 해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린애를 붙들고 정말 별소리를 다 했다 싶긴 하네요. 우리 삼촌. 돈도 크게 빚져서 원양어선도 타보고 그렇게 가족들이랑 일반적으로 연락을 끊고 한 1년 배를 타고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찾았는지 삼촌을 울면서 찾아왔대요. 네가 무슨 사고를 쳐도 좋고 빚을 얼마나 져도 상관없으니 가족 사이의 인연만 끊지 말아달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까지 잃고 나면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부두에서 저희 아버지가 울고불고 삼촌에게 매달리셨대요. 그렇게 삼촌이 말썽이란 말썽은 다 피우고 돌아다녔는데 아버지는 뭐가 예쁘다고 그걸 다 받아주셨대? 얌마, 그러니까 삼촌이 지금 은혜 갚으려고 너를 뼈 빠지게 기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때 아버지가 울면서 찾아와서 빌었던 게 삼촌 입장에서도 큰 충격이었던지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제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삼촌 앞에 있던 빚도 무리하게 정리를 해주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멀쩡한 직장을 가져야 한다면서 대학도 보내주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삼촌이 대기업 과장까지 달고 있던 상태였어요. 연줄 하나 없이 들어간 회사에서 꽤나 빠른 승진이었죠.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까지 삼촌은 제 입학식과 졸업식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줬어요. 회사가 오죽 바쁘냐고요. 그런데도 삼촌은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설령 그게 남들이 뭐 안 오면 어때 하는 체육대회일지라도 열일 제쳐두고 저한테 찾아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기일에 저랑 같이 납골당에 가면 소주를 한 병 들고 울면서 사진을 보여주고 저랑 삼촌이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자랑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오죽하면 전 부모님의 기일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요. 저도 저지만 기일을 치르고 돌아온 삼촌은 한동안 말도 붙이기 힘들 만큼 울적해 보이셨거든요. 그래도 삼촌이 있었기 때문에 전 항상 든든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올라갈 무렵 삼촌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삼촌도 가정을 꾸릴 준비를 시작하셨던 거죠. 사실 저도 마음 한편으로 그게 계속 걸렸어요. 팔자에도 없는 딸을 키운답시고 본인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건 아닐까 했거든요. 괜히 저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매번 삼촌한테 저 신경 쓰지 말고 더 늙기 전에 빨리 장가라도 들라고 타박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삼촌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그게 차라리 안심이 되더라니까요. 삼촌, 이 정도 키워줬으면 됐어. 이제 나도 대학 들어가야 하고 대학 들어가면 원래 독립하기로 했었잖아. 삼촌도 이제 삼촌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 뒷바라지만 해줄 거야? 이제는 부모님이 날 키워준 시간보다 삼촌이 날 키워준 시간이 더 길어. 감사해요, 삼촌. 키워주셔서. 삼촌이 잘 키워주신 만큼 이제는 내가 내 앞길 잘 닦으면서 살아볼게요. 조그만 애가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삼촌 신금을 울리냐며 제 머리를 막 헝크르고 괜히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저도 눈물을 찔끔 흘렸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죠. 삼촌이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얼마나 밑바닥을 쳤을지 상상도 안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삼촌 집과는 멀리 떨어진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독립한 자녀들이 그렇듯이 삼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다행인가 싶었던 게요. 숙모도 제 존재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만날 때마다 불편해하시는 게 여실히 티가 났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한테 죽은 형제가 있고 그 형제의 자녀를 평생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누가 좋다고 달려들겠어요. 그래도 저도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삼촌에게 명절에만 간간히 인사하는 정도? 딱 그 정도 사이로 조금씩 몸도 마음도 독립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대학 학비와 독립자금은 삼촌이 한 푼도 손대지 않고 모아두신 부모님의 보험금 덕분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전 대학 시절부터 공부면 공부, 아르바이트면 아르바이트, 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무언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보험금은 언젠가 동이 날 테고 그 이후에는 삼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기반을 제 힘으로 다져놔야겠다 생각했으니까요. 오늘도 아르바이트 가는 거야? 이따가 저녁에 동아리 애들끼리 간단하게 모이기로 했는데 너도 시간 괜찮으면 꼭 알아. 알겠지? 학교에서 신입생은 의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나씩 해야 된다고 하는 통에 제일 만나는 횟수도 적을 것 같고 나중에 취업해도 도움이 될 것 같은 토론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말이 좋아 토론 동아리이지 거의 술 먹고 토론하는 게 대부분인 동아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동아리장을 맡고 있었던 예비 신랑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무슨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신기한 사람 보는 듯 봤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대학 시절 제가 신비주의 컨셉이라고 소문이 났다나 뭐라나 고향이 어디인지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저랑 제대로 말 섞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야 학교 끝나면 과외 시간 맞추기 위해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가서 버스를 타고 과외가 끝나면 학교 앞 맥주집에서 서빙을 하고 그러다가 종종 얼굴을 알아봐서 아는 체를 하는 애들한테 서비스랍시고 팝콘이나 한 그릇 더 떠다 주는 게 제 소통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그게 참 보기 안쓰러웠나 봐요. 제가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려나요? 예비 신랑은 동아리장을 맡으면서 후배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막 특출나게 잘생긴 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사람들한테 너 누구 좋아하냐 물어보면 다 예비 신랑 좋아하고 있다 이야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저랑은 절대 어울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그냥 남일에 관심 많은 학교 선배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아르바이트 끝나고 모이자니까 왜 안 나왔어? 너랑 친해지고 싶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내가 총대 메고 이야기한 건데. 아, 제가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빠서요. 오늘도 과외 끝나고 아르바이트 바로 가야 해서 시간이 안 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리고 참 다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죠. 제가 친구들이랑 어울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는 게 뭔가 말 못할 집안의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했나 봐요. 그래도 대학은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인데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즐겁게 지내야 하지 않겠냐면서 오늘은 자기가 아르바이트 대타를 해줄 테니까 자기 대신 모임에 나가서 좀 놀다 오랍니다. 뜬금없는 제안에 당황했지만 하도 등을 떠미는 통에 그렇게 처음으로 대학교 모임에 나갔어요. 예비 신랑이 미리 이야기를 해놓는지 처음 보는 친구들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저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도 처음으로 대학생 같은 생활을 예비 신랑 덕에 처음으로 해볼 수 있었죠. 마냥 즐겁고 신났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이 졸업하게 됐고 저는 졸업식에 아는 선배라곤 예비 신랑 한 명밖에 없었지만 꽃다발을 사들고 가서 제 마음을 전했어요. 정말 고마웠거든요. 아직도 꽃다발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던 예비 신랑 얼굴이 생각나요. 선배, 고마워요. 덕분에 재밌는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선배 말대로 이제 일도 일이지만 대학 시절은 다시 못 올 시간이니까요. 잘 지내보려고요. 그래, 어디서 다시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땐 나랑도 더 잘 지내보자. 내가 너 좋아했던 건 모르지? 그래서 아르바이트 대타까지 해주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건데 지금 너는 연애는커녕 네 인생 추스르기도 바쁘고 힘든 것처럼 보여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았어. 다음에 만날 땐 좀 더 의젓해져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만나자. 갑작스러운 예비 신랑의 고백에 당황했지만 이제 학교를 떠나고 나면 어디든 만나기 힘든 사람이니까요.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그 마음도 접어두고 그렇게 예비 신랑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만날 사람은 어디서든 만나게 되나 봐요. 저는 동아리 선배들을 통해서 예비 신랑이 이름난 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고 그 회사는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의 회사였어요. 그곳은 바로 삼촌이 계신 곳이었거든요. 너 요즘 취업 준비는 잘 돼가냐? 뭐 청년 실업이 어쩌고 말이 많던데. 너네 숙모도 안 그런 척하면서 너 은근히 많이 걱정한다. 어디 가고 싶은 회사는 정했고. 그게 삼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삼촌네 회사 한번 써보려고. 좋은 곳이잖아. 나도 분명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야, 엄마, 너 삼촌을 뭘로 보는 거야? 삼촌, 그래도 그 회사에서 일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이야. 너 삼촌 직급을 알긴 아냐? 삼촌이 상무야, 상무. 네가 거기서 일해보고 싶다고 하면 인턴이든 뭐든 꽂아줄 수 있는 정도 위치 된단 말이야. 삼촌의 이야기에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예비 신랑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힘으로 스스로 최선을 다해 이뤄내는 모습을 다시 만나면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상무인 삼촌 두고도 제대로 써먹을 줄 모르는 애라며 타박했지만 삼촌도 그런 제 태도에 은근히 뿌듯한 눈치셨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취업을 준비해 당당히 그 기업에 제 힘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하기 전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 넓은 회사에서 또 우연히 예비 신랑을 다시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땐 뭐 그런 개념이나 있었겠어요. 회사가 얼마나 넓은지 부서가 또 얼마나 많은지 막상 가보니까 예비 신랑 얼굴은 코빼기도 안 보였을 뿐더러 그 얼굴 찾으러 다닐 시간조차 없더라고요. 신입사원이니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매일같이 야근을 하기 일쑤였죠. 삼촌은 제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사무실에 종종 내려와 보셨는데 저야 그렇다고 쳐도 상무님이 내려오신다고 하면 온 부서가 비상인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나 본다는 핑계대고 내려오지 말아달라고 삼촌한테 사정하면서 회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죠. 조혜민, 너 맞지? 야, 너 여기 합격하고 나한테 왜 연락을 안 했어?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저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적응해갈 가을 무렵에 잠시 숨을 돌리려고 종이컵에서 커피를 한 잔 빼들고 옥상으로 올라왔는데 우연히 예비 신랑을 다시 마주치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 담배 피던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은데 어느덧 엄청나게 어른스러워져서 저랑 눈을 마주치자마자 머쓱하게 웃으면서 담배를 끄고 다가오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가슴이 설렜죠. 저도 선배 보고 싶어서 이 회사 들어온 거예요. 제 당돌한 대답에 예비 신랑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네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더니 그동안 넉살이 많이도 늘었다며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만난 저희는 대학 생활을 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같은 회사 내에서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었으니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도 고민들도 그만큼 많아졌죠. 그러던 중 예비 신랑은 자연스럽게 저에 대한 마음이 대학 시절부터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참 후회되는 게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지 못한 거 그게 참 후회가 돼요. 뭐 예비 신랑 한 명 만났으면 됐지 누굴 또 만나고 싶어서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관계를 많이 못 맺어봐서 이게 이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건지 소중하게 대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배울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사랑받기도 상처받기도 하면서 정보가 쌓여야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상처를 주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연인이 된 예비 신랑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텐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아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잡은 물고기한테는 더 이상 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지만 은연중에 저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할까요?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저희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후부터 예비 신랑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은 부모님이 같은 날 사고로 돌아가셨고 여태 삼촌 손에서 자랐던 거지? 대학교 때 그렇게 바쁘게 일했던 이유도 삼촌한테 독립해서 홀로서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고. 난 괜찮지.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나이도 나이고 부모님께서도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굴 한번 보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먼저 만나자고 해주시면 나야 고맙지. 나도 선배 부모님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선배가 이렇게 다정하고 좋은 사람으로 자랐나 하고. 넌 대학을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선배 소리냐.
나야 괜찮은데, 혜민아, 상처받지 말고 들어. 어른들은 원래 그런 편견이 있어.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하면 유년 시절을 제대로 보내진 못했을 거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야 물론 그렇게 고리타분한 분은 아니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가 워낙 나한테 거는 기대도 많고 또 결혼은 누구랑 했으면 좋겠다 예전부터 말이 많으셨던 분이라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네. 그 이야기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그 이야기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었어요. 너랑 나는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급이 맞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요.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돌려 말했지만 그게 온전히 부모님의 생각이겠어요. 본인 생각이었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인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삼촌도 나를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주셨는데 이분들이 그걸 모른다면 나는 어떻게 어필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만 했었던 거죠. 남편이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를 속으로 은근히 무시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그냥 제 자격지심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애써 무시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었어요. 다른 부서이긴 했지만 회사라는 곳이 워낙 소문이 빠르게 돌잖아요. 저와 남편이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게 이미 온 회사에 소문이 났던 상태였죠. 그래봤자 신입사원 둘이 사귀는데 소문이 나봤자 얼마나 나겠냐 하셨지만 남편은 늘 그렇듯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주위에 사람이 끊이지 않은 사람이니까 은근히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나 봐요. 스펙도 좋고 집안도 괜찮고 저런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랑 만날까 했었는데 그 대상이 저라고 하니까 다들 대놓고 티는 내지 않아도 에이, 김대리도 별거 없네 하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워낙에 조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소문의 중심이 되는 것도 불편했고 또 그게 삼촌 귀에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야,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다며? 삼촌은 좀 섭섭하려 그런다. 너 말로만 아버지처럼 생각한다 이래놓고 정작 만나는 사람 생겼는데 인사 한번 시켜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렇지. 삼촌도 제발 회사에서 티내지 말고 모르는 척 좀 해줘. 나도 아직 시부모님 얼굴 한번 못 봤거든. 때 되면 알아서 데리고 가서 인사시킬게. 여튼 전 매일같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거리는 소문의 주인공이 제가 됐다는 게 견디기 좀 불편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혜민 씨는 어떤 사람이냐? 왜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안 하냐? 그쪽 집안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내가 인사팀에 듣기로는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신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가십거리가 되게 딱 좋은 소재잖아요. 회사에서 인기 많은 대리와 별 볼 일 없는 신입사원이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대학 동기들 모임 있는 거 알지? 자기도 참석한다고 한다. 나 미안한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다들 오랜만에 만나고 싶었는데 아쉽네. 나 대신 안부 좀 전해줄래? 그날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끈끈하게 지내고 있는 동아리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었고 당연히 예비 신랑을 따라서 저도 같이 자리에 가면 됐지만 그날따라 속이 유난히 메스꺼리더라고요. 예비 신랑만 동아리 모임으로 먼저 보내고 나서 저는 가정의학과에 갔어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증상을 설명하니까 간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환자분 혹시 임신 가능성은 없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증상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임신 초기 증상이랑 비슷해서요. 임신 가능성은 전혀 없으신 거 맞으시죠? 저희 엑스레이랑 찍어보고 하려면 확실해야 해요. 날짜랑 주기 같은 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바쁘다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생리를 언제 했었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간호사님 말대로 이게 정말 임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선은 간단하게 소변으로 테스트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초조함에 입술을 계속 물어뜯었어요. 지금이라도 예비 신랑한테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할까? 아니 괜히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민망한 일이니까 우선 침착한 마음으로 기다려보자. 심호흡을 하고 혼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진료실로 들어오라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네, 맞아요. 임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병원에 갔을 당시에 6주차 정도였어요.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오는 느낌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는데 이게 누구 심장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한마디 꺼내시는 게 유난히 확 들리더라고요. 다음번엔 아이 아빠랑 같이 오세요. 임신 초기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치명적이에요. 산모님이 더 알아서 조심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기가 아이한텐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좋은 것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게 산모님한테도 아이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덜덜 떨리는 손을 붙잡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실을 삼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뭐부터 준비를 해야 하지? 갑자기 막막한 기분이 확 밀려오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예비 신랑의 얼굴이었어요. 제 임신이 사실이라면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이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아이의 아빠니까요. 누구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사람이라 생각했죠.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연락을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아직 모임이 끝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기에 모임 장소로 가면 예비 신랑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바쁘게 걸음을 옮겼어요. 어떤 반응일까, 좋아할까, 기뻐할까, 가는 길에 혼자서 오만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안에 누가 있는지 우선 고개를 쓱 빼서 살폈죠. 혹시라도 아는 얼굴이 있으면 따로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려고요. 그런데 그때 제 귀에 들렸던 건 예비 신랑의 목소리였어요. 물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사연으로 옮겨 적기도 싫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지만요. 그래서 선배 진짜 조혜민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와, 난 진짜 선배가 조혜민이랑 잘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잖아. 다들 선배는 나중에 재벌집으로 장가드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왜 우리 사이에 소문 돌고 그랬었는데. 너네 기억나? 결혼은 무슨. 야야, 잔들 들어 한 잔 마시게. 넌 꼭 여자친구 없는 자리에서 여자친구 이야기를 해야겠냐? 네 말대로 재벌집에 장가드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남자라면 좀 더 배포를 크게 가져야 하지 않겠어?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인 거지. 새삼스럽게 뭐 너네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야, 마셔. 예비 신랑의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항상 저한테 다정한 태도로 일관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마주한 예비 신랑의 다른 얼굴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은근히 저희 집안과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굳이 저 자리로 들어가서 분위기를 깨는 것도 말이 아니겠다 싶어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마침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고 있던 동기 한 명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예비 신랑도 뜨끔했는지 빠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얼굴이라도 보고 갈까 했는데 영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모임할 땐 꼭 나올게. 그때 보자. 다음에 봐. 다들 안부 전해주고. 나 먼저 가볼.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 팔을 붙드는 예비 신랑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거기서 왜 그렇게 청승맞게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아이가 생겼다는 저한테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누구보다 빠르게 이 자리로 왔던 건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상대방은 아이는커녕 결혼 생각마저 없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예비 신랑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다 들은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은 거야? 남자들끼리 그냥 짓궂은 장난친 거야. 내가 저 자리에서 팔불출처럼 굴면 애들이 괜히 더 말 지어내고 귀찮게 할 거 뻔히 알잖아. 진심 아닌 거 알고 있지? 괜한 오해하고 자리 피하지 말고 우리 차에 가서 이야기하자. 울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볼까봐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비 신랑의 차 안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비 신랑은 절대 자기 진심이 아니라고 그냥 애들끼리 서로 장난치면서 본인도 과해진 것 같다. 미안하다. 연신 사과했죠. 저도 방금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100% 진심이 아니었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임신이래 하고요. 글쎄요. 그때 예비 신랑의 얼굴이 웃고 있었는지 찡그리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그 어둡고 깜깜한 밤에 풀벌레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예비 신랑의 하고 말끝을 흐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를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임신까지 했는데 나는 저 안에 앉아서 그런 농담 따먹긴 하고 있고 밖에서 듣고 있는 네 속이 정말 말이 아니었겠다. 순서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내 아이잖아. 내가 책임져야지. 결혼하자. 삼촌 한 분 계시다고 했지? 양가 어른들한테 정식으로 인사하고 자기 여기서 더 배 나오기 전에 얼른 식 올려야지. 뭐부터 해야지? 혹시라도 아이를 거절할까 두려워했던 제 마음이 싹 녹을 정도로 예비 신랑은 제가 알고 있던 모습으로 돌아와 저를 다정하게 다독여줬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할 거라고 둘 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터라서 준비하는 과정이 촉박하고 정신 없었어요. 우선 양가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먼저였죠. 저는 삼촌한테 이 이야기를 꺼낼 상상만 해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삼촌, 그때 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삼촌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그래서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삼촌이 한번 만나봐줬으면 좋겠는데 어때? 삼촌은 언제가 괜찮아? 우린 좀 빠르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삼촌이야, 언제든 괜찮지. 가만 보자. 한 2주 동안은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좀 힘들겠는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어? 어차피 결혼식 준비하려면 1년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 할 거고 그 안에 양가 인사야 천천히 받으면 될 일인데. 야, 근데 진짜 네가 이런 이야기를 앉아서 나한테 다 하는 날이 오고 하늘에 계신 너희 부모님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너 그럴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납골당이나 한번 다녀와라. 꽃도 새 걸로 갈고 기쁜 소식도 전하고. 예비 신랑 말대로 배가 더 나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양가 인사를 드리고 날짜를 잡아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었는데 하필이면 삼촌이 해외 출장이 길게 예정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 집 인사가 늦어지게 생긴 거죠.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댁에 먼저 인사를 가는 게 좋겠다 이야기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지? 혹시라도 나를 안 좋게 보신다면 그땐 어떻게 또 반응을 해야 하지? 긴장돼서 입술을 물어뜯고 있으니까 예비 신랑이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 아니셔. 더군다나 뱃속에 손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너한테 심한 말을 하시거나 심하게 대하실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번에 검진 갔을 때 병원에서 그랬잖아. 임신 초기라서 스트레스 받으면 산모한테도 아이한테도 치명적이라며. 좋은 생각만 하자.
예비 신랑의 이야기에 조금은 안심이 되어서 숨을 고르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또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차를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려는데 예비 신랑이 사모는 절대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면서 자기가 들 테니 우선 올라가랍니다. 뭔가 깨름직한 시선이 느껴져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잔뜩 화가 나신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건가? 눈이 마주친 것도 같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런 사소한 거나 신경 쓰고 있기엔 지금 당장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팔짱을 끼고 아주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내려다보시던 그분이 바로 제 예비 시어머니일 거라고 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반가운 마음에 처음 뵙겠다고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는데 저를 위아래로 휙 훑어보시더니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인사 오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선물을 들고 오지도 않고 짐은 또 우리 아들한테 다 들라고 시켰나 보구나? 임신한 게 뭐 벼슬이라고 배 더 부르고 애 키우면 키운다고 얼마나 또 유세를 떨면서 우리 아들만 귀찮게 할지 벌써부터 빤히 보인다 보여. 처음부터 그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예비 신랑도 당황해서 그런 거 아니라면서 짐은 무거워서 그냥 자기가 든 거라고 어머님을 달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작부터 만만치 않겠구나 예상은 했습니다. 그치만 전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잘 말씀드리고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겠다. 오로지 그 생각 하나만으로 속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밥을 먹는데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머님은 인사로 온다기에 밥을 차렸는데 영 입맛이 없으시다며 너네끼리 알아서 먹으라고 상야 같이 앉지도 않으시고 거실로 휙 가버리셨어요. 저도 예비 신랑의 눈치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죠. 그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저희는 거실로 가서 준비해온 선물들을 내려놓고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저 경호 씨랑 이 아이 잘 키우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조심스러운 이야기에 어머님은 콧방귀를 뀌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받차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얼른 어머니를 따라 일어났죠. 너 고아라며? 들어보니까 대학생 때부터 그렇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었다는데. 우리 아들이 집도 좀 산다고 하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몸으로 냅다 들이박은 거지?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누구 앞길 망치려고 애를 덜컥 가져 덜컥 갖기. 너 이 애 확인은 해봤어? 이런 애들이 뻔하지 뭐. 이 애가 네 애일 거라는 확실한 증거는 있고? 거기서 뭐라고 같이 반박을 해줘도 모자랄 예비 신랑도 어머님의 이야기에 기세가 눌린 건지 아니면 본인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배가 살짝 아파오는 것 같아서 저는 배를 꼭 붙잡고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서 절대 지면 안 된다고요. 거 봐.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잖아. 이건 네 애 아닐 수도 있다니까. 친자 확인이나 제대로 해놓고 애 가졌어요 협박하는 것도 통하는 거지. 너 이거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네가 노린 게 뭔지 몰라도 우리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 같은 애한테는 뭐 하나 줄 수 없으니까 너 그 누구인지도 모를래. 당장 가서 지워라. 알겠니? 어머님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짝소리가 나고 제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한테 뺨을 처음으로 맞아봤어요. 얼굴을 붙잡고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제가 괜찮냐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를 붙들고 있고 이런 집에 저와 제 아이의 가족이 돼달라 그렇게 읍소라 하려고 찾아왔다는 사실이 물론 가장 어이가 없었죠. 내가 뭐가 모자라서?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게 한 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내가 뭐가 모자라서 니네 아들한테 매달려. 야, 넌 지금 니네 엄마한테 달라붙어 있을 때니? 이 뱃속에 있는 거 니 애야. 지금 니 애 가진 여자가 니네 엄마한테 뺨을 맞았다고. 내가 고아에 가진 것도 없어서 니네 아들한테 달라붙었다고? 미안한데 우리 삼촌이 니네 아들이 다니고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 상무야. 아줌마가 끔찍하게 아끼는 그 아들. 이제부터 우리 삼촌이 앞길 꽉 막아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도 눈치껏 회사 빨리 뜨던지 해라. 내가 은근히 네가 나 무시하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앞으로 네 회사 생활이 잘 안 풀릴 것 같다 하면 그건 다 너랑 니네 엄마 탓이니까 업보구나 하고 그러려니 해. 제 말에 두 모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만 벙긋벙긋 거리더니 그래도 눈치가 빠른 쪽이 먼저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자기가 뭐 제대로 알아보질 못했다면서 미안하다나요. 자기 아들이 잘못되는 건 끔찍하게 싫었나 본지 예비 시몰한 인간이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아줌마, 내가 왜 아줌마랑 똑같이 안 때린 줄 알아? 똑같이 때리면 정상 참작밖에 안 되잖아. 내가 이 문 나서는 순간 아줌마 아들뿐만 아니라 아줌마도 임산부 폭행죄로 고소해서 앞길 아주 꽉 막아줄 거거든? 나 만쳐놓고 어디서 글러먹다 온 줄 모르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나랑 내 자식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으면 아줌마랑 아줌마 자식 눈에서도 피눈물 날 각오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이제는 거의 제 다리를 붙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두 인간들을 뒤로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삼촌에게도 솔직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상태예요. 삼촌은 네가 그 아이를 정말로 잘 키울 수 있을지 너한테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별다른 말씀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제가 실망시켜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별다른 대꾸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시길래 화가 정말 많이 나셨구나 했는데 그 화의 대상은 제가 아니었나 봐요. 삼촌이 돌아오자마자 제 예비 신랑을 사무실로 부르고 골프채로 팼다더라, 주먹으로 쳤다더라, 뭐 깽값이라고 입 다물고 당장 회사에서 짐 싸들고 꺼지라고 봉투를 던졌다더라 소문만 무성하더라고요. 놀라서 찾아간 삼촌은 원래 이런 험한 복수는 아버지가 하는 거라며 그냥 저를 말없이 꼭 안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와 제 아이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앞으로 저는 남은 인생을 또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고민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을 믿어보면서 톡톡 쌓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 고민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떤 게 좋은 선택일지 저에게도 명쾌한 해답을 내릴 수 있도록 부디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사는 50살 오숙자라고 합니다. 얼마 전 딸아이의 소개로 사연 채널을 보다 제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용기 내어 글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평생 책을 많이 읽거나 문장을 쓰던 사람도 아니라 조금 글이 서투를 순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기억나는 어린 시절이 있겠죠. 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할머니 손에 맡겨져 자랐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갑자기 부모님을 여의었던 터라 엄마가 보고 싶어, 아빠가 보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을 울어제꼈던 기억 말고는 사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기억만큼은 아주 생생하지요. 저희 할머니는 말 한마디도 곱게 나가신 법이 없으셨고 호랑이처럼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저와 동생이 잘못을 하면 탱자나무 회초리를 들곤 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동네 애들도 저희 할머니를 무서워했고 저도 동생도 할머니 말이라면 감히 찍소리도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런 저희를 놀려대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전 할머니가 창피하기도 했지요. 할머니에 대해선 기억나는 일화가 많은데요.
먼저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은 할머니의 손에 맡겨진 후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동생과 제가 숨바꼭질을 하다 할머니의 장독대를 깨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할머니께선 어찌나 불같이 화를 내시던지 저흰 그 어린 나이에 3시간 내내 손을 들고 눈물을 삐죽삐죽 흘리며 마당에 앉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를 향해 들었던 감정은 원망이었지요. 저희를 못살게 굴고 모질게 대하는 할머니가 너무 무섭고 싫어서 정말이지 동생과 함께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할머니껜 대들지 못해 입만 삐죽 내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너무 싫어서 얼른 다정한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와서 저희를 데려가길 바랬습니다.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진 명절에 저희를 보러 내려오실 때마다 새 신발이며 새 옷, 이것저것 간식거리들을 사다 주시곤 했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전 친척들이 올 때마다 동생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애교를 부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를 데려가실까 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친척들은 저희의 재롱을 좋아하고 칭찬하시면서도 저희를 집에 데려가신단 말은 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다 제가 속마음을 드러내면 엄한 목소리로 할머니께서 너희를 키워주시고 계시는 거야. 감사해야지. 라는 말을 하시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저나 동생이나 기분이 상해 집 뒷산으로 올라가 서로를 붙잡고 엉엉 울곤 했습니다. 나도 가난한 여기 말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옷 입고 서울 애들이랑 놀고 싶은데 매일 똑같은 할머니 밥 먹기 싫은데. 전 당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에게 책을 빌려보곤 했는데 제 처지가 그 어느 소설 속 주인공보다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어린 9살 인생을 더 비참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소풍날이었는데 매일 제 도시락 반찬을 가지고 놀리는 친구와 짝꿍이 된 것이었어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제 옷을 보더니 까르르 웃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저도 당황했지요. 알고 보니 도시락통에서 나온 김치 국물이 옷에 잔뜩 묻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놀란 마음에 선생님을 쳐다보았고 선생님은 그 아이를 혼내며 국물을 닦아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번진 국물은 잘 닦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번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전 그날 반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어 산길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에 도시락통을 깠는데 여느 때와 똑같은 반찬이 있는 거였습니다. 김치통이 엎어진 것도 속상한데 소풍날 또 같은 반찬이라니 정말 할머니가 무심해도 너무 무심하다 싶었지요. 전 마음이 상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걸 무시한 채 그대로 도시락통을 닫았습니다. 그리곤 밥을 다 먹은 척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고 돌아다녔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제 옷을 유심히 보더군요. 그리곤 충격적인 말을 던졌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눈물이 나 그대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자애라는 친구였는데 집이 워낙 부잣집이고 잘 사는 아이였기에 늘 도시락 반찬이 화려했던 아이였습니다. 자애는 제 옷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우리 언니 옷이다. 정말? 자애 목소리에 놀고 있던 반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제 김치국물 묻은 옷으로 향했고 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자애에게 그만 말하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애는 계속 종알거렸어요. 이거 우리 언니 옷 맞아. 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린 옷인데 숙자네 할머니가 주워왔나 봐.
절 대놓고 비웃는 자해의 목소리에 반 아이들은 한바탕 웃었고 그중 몇몇 친구들은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친구들 역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억울하고 분했던 나머지 이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우리 할머니도 안 주워와. 이거 우리 큰아버지가 사주신 옷이야.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짓말을 지어내? 그러자 제 말에 자해도 당황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져 절 노려보더니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옷을 주워가는 걸 봤다고 했고 몇몇 아이들이 자해의 의견을 거들었습니다. 모두가 절 거짓말쟁이에 옷도 주워 입는 불쌍한 애로 보고 있었죠. 이번엔 순식간에 몸 전체가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고 아이들은 그제야 우르르 흩어졌습니다. 상냥했던 선생님이 제게로 다가와 괜찮냐고 애들이 괴롭힌 거냐고 물었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분한 얼굴로 씩씩거리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 입을 틀어막고 울었지요. 하지만 이 분노는 곧 다른 곳으로 튀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에게였죠. 저는 그날 소풍에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김치도 제대로 통에 못 담아서 창피하게 하냐? 이거 옷 어디서 난 거냐? 내가 얼마나 오늘 창피했는지 아냐? 하지만 할머니는 역시나 제 화를 받아주지 않으셨죠. 뭐요? 가시나 옷 입혀놓고 키워줬더니 그딴 소리를 씹으렸어? 너 종아리네. 그 말버릇 내가 오늘 고쳐줘야겠어. 싫어. 안 맞아. 안 맞을 거야. 그날 전 할머니에게 맞기 싫어 뒷산으로 숨었고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커다란 나무 밑에 가서야 엉엉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전 절 두고 먼저 세상을 뜬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고 그날 집안은 뒤집어졌지요. 제가 울다 지쳐 잠에 들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제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절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방네 수소문을 하고 꺾인 허리로 산을 오르셨어요. 그러다 제가 잠에서 깨 눈을 뜨자 갑자기 불현듯 누군가의 매서운 손이 제 뺨으로 날아왔습니다. 이놈의 가시네! 산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길 기어들어와! 날 말려 죽일 셈이냐? 할머니.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보는 표정과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절 보고 계셨고 전 그때 처음 본 할머니의 눈물에 당황을 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무사히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알고 보니 흉악범이 마을에 떠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때였던지라 할머니께서 더욱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날 일이 미안해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날 이후 제게 말도 잘 붙이지 않으셨고 저도 할머니와는 대면대면한 사이로 있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산에 있는 인문고등학교에 진학해 자취생활을 했는데 주말마다 할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안에 빵과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 냉장고를 보며 내심 참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절 주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저보다 할머니 말을 잘 듣는 남동생을 주려고 한 거였기에 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동생은 근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그런지 할머니가 하는 밭일도 도우면서 예쁜 손자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저와 달리 동생이 남자라는 거에 할머니는 그토록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겐 말 한마디 곱게 하지 않으시면서도
동생에겐 우리 손자라는 이름으로 동생을 부르곤 하셨지요. 저만 보면 틱틱대는 말투 좀 고치라며 잔소리만 해대면서도 동생에겐 빵과 우유를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이지 싫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은근히 저를 불편하게 했고 여자라는 게 싫어졌어요.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턴 주말에 내려오기가 싫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 안 오냐는 말을 할 때면 간다고 둘러대다 전화를 끊어버리곤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제가 자취하는 곳에 왔습니다. 갑자기 누나가 보고 싶다며 찾아온 거였죠. 뜬금없는 방문이어서 낌새가 좀 이상했습니다. 허나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남동생이 무슨 소식을 전해올지. 남동생은 먼저 시골집에서 싸온 과일들을 방에 놓더니 어떻게 지내고 있냐 물었습니다. 잘 지내지. 뭐 별일 없어.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뿐이야. 그래? 혹시 누나 할머니한테 뭐 들은 거 없지? 할머니? 저는 남동생이 꺼낸 말에서 이상한 기류를 눈치챘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무슨 일 있지? 빨리 말해봐. 그게... 얼른! 사실 할머니가 아프셔. 누나에겐 말 안 했나 보네. 나도 안 진 얼마 안 됐어. 뭐? 아프시다고? 할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전 들고 있던 과일까지 떨어뜨리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데? 폐가 안 좋으시대. 폐암. 그래서 얼른 수술을 받으셔야 한대. 뭐라고? 폐암이라고? 다행히 수술비는 큰아버지께서 해주시겠대. 아니, 암이면 몸이 아파도 분명 아팠을 텐데 넌 몰랐어? 할머니 알잖아. 누나, 아파도 티 안 내시는 분인 거. 할머니가 아프단 말 나한테 한 번도 안 하셨어. 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셨겠지. 자식들에게 돈 달라 하기 그러니까. 정말 지긋지긋하다 진짜.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 화를 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것도 속이 상했지만 그것보다 그걸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금껏 치료를 받지 않아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해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바보 같은 할머니. 누나, 울지 마. 남동생은 다정하게 제 눈물을 닦아줬지만 전 쉽게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물었고 그날까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수술 날을 기다렸습니다. 수술 날 본 할머니는 생각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아팠는지 얼굴살이 홀쭉해져 있었고 눈밑은 퀭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많이 아플 텐데도 가족들에게 아프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곁에 앉은 절 보고선 무심하게 내뱉었습니다. 못하러 왔어, 다. 숙자 넌 핵교 빼먹고 온 거야? 핵교 빼먹지 말라니까. 지금 공부가 중요해? 아픈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전 말이 뾰족하게 나왔고 급하게 그걸 후회했지만 할머니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전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보며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연세도 연세고 상태도 나빴던지라 수술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고 저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 제가 할머니에게 지었던 수많은 잘못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를 외면하고 부끄럽게 여기던 모습들이었어요. 운동회 때 할머니 손을 잡고 뛰는 게 싫어 일부러 기권했던 거,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와 사는 사이라고 불쌍하게 여겼던 게 싫어 할머니와 살기 싫다고 소리 질렀던 거.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할머니가 힘들겠단 열매들을 엎어버린 거. 그것들이 생각나자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전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남동생의 손길을 느끼며 기도했습니다. 할머니가 그저 무사히 나오기만을, 나와 절 용서해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때 의사가 먼저 나왔고 큰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큰아버지는 의사와 짧은 대화를 나누셨고 저희에게 상기된 얼굴로 상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대. 그 한마디에 저와 남동생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하늘이 도운 건지 할머니의 수술 경과도 좋았습니다.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할머니의 자식들을 대신해서 제가 할머니 옆에서 간호를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처음으로 할머니 곁에 붙어 있는 시간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서로 대화가 오가지 않았던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던 건지, 감정의 골이 생각보다 깊었던 건지, 할머니도 저도 어떻게 말을 섞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역시 무심하게 구는 할머니를 보며 혹시 할머니가 아직도 내게 화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날 미워하나? 내가 산에서 안 내려와서? 내가 맨날 틱틱거리고 화만 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집에 내려오지 않아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차마 묻진 못했고 그저 할머니가 대소변을 가리는 걸 돕고 간간히 숙제를 하며 그렇게 시간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시간이 얼마나 후회로 자리할지 모르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퇴원은 무슨, 절대 안 돼! 전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얼른 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다 낫지도 않았는데 퇴원하면 수술한 부위가 낫지 않았을 텐데요. 전 의사 말대로 좀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다 할머니는 자신이 입원해서 자식들 돈 들어가는 게 죄스러웠는지 자꾸 나가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애걸까지 했지만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자꾸 그러자 저도 그런 할머니에게 버럭 화가 나버렸습니다. 아니, 할머니, 안 아프긴 뭐가 안 아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이깟 돈 얼마 한다고. 내가 나중에 커서 큰아버지한테 갚을게. 네가 그 돈을 왜 갚아? 아니, 그리고 나 안 아프다니까. 얼른 의사한테 가서 퇴원시켜달라 해. 얼른! 안 된다고! 결국 사소한 논쟁은 또 늘 반복되는 싸움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말 안 통하는 답답한 노인 취급하자 할머니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남동생을 소환했습니다. 남동생은 곧바로 달려와 저희 싸움을 중재했습니다. 그렇게 남동생이 뜯어 말려서야 이 싸움이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절 데리고 나와 남동생은 분란의 원인으로 절 지목해 꾸중하듯 말했습니다. 누나, 할머니 아픈데 꼭 그래야 해? 할머니 아프시잖아. 그냥 조금만 참고 들어줘. 나도 그러고 싶다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어쩌라고. 전 남동생에게도 화를 냈고 그렇게 기분이 엉망인 채로 자취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론 남동생이 할머니를 간호했고 전 남동생에게서 할머니의 상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할머니와 화해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교 입시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대학만큼은 인류에 가고 싶었던지라 저는 그 누구보다 밤을 새워 공부를 했습니다. 인류에 가야 내 인생도 인류가 될 거라 생각하며 그래야 지긋지긋했던 가난이 내 인생에서 빠지는 거라고 마음먹으며 독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요. 가끔 남동생으로부터 안부 전화가 오거나 할머니가 누나 소식을 궁금해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도 어차피 서로 할 말이 없어 머뭇거리다 끊을 걸 알기에 연락하겠단 거칠애 같은 말만 하곤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김살 많았던 제 인생이 펴지기만을 바라며 공부에 매진했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저는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제가 인류대학에 갈 거라고 말했고 당연히 갈 거라 기대했지만 저는 시험날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제대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대참패를 하고 말았죠. 얼마나 비참하고 속상했는지 저는 낙방한 날 방 한 구석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계속 잠만 잤습니다. 잠에 들며 모든 게 잊힐 거라 생각하며 계속 잠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제 대학 입시 결과를 물어올까봐 겁이 났고 저조차도 이 현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려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 인생도 지금처럼 끔찍하게 가난할 거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전 무시하고 계속 자려 했지만 문을 두들기는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옆집에 사는 사람이 문 열라고 소리를 치자 저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자리엔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되어 이 먼 곳까지 온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선 퉁명스런 목소리가 나왔고 할머니 역시 똑같은 목소리로 받아쳤어요. 왜 왔어? 왜 왔긴? 할머니는 제 방 안으로 들어와 방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방 안은 당연히 안 치운 음식물과 벌레들이 함께 뒹구는 쓰레기장이나 다름이 없었죠. 할머니는 그 방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곤 사는 꼬라지가 왜 이러냐며 크게 성을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잔소리를 한바탕 하시면서 저를 대신해서 방 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전 제발 그냥 반찬만 놔두고 가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잊고 잠을 자고 싶은데 할머니랑 방해꾼이 와서 시끄럽게 하니 저는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미칠 것 같았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만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라고, 나중에 와! 고깟 대학에 떨어졌다고 이러고 사는겨? 뭐라고? 그깟 대학? 할머니가 뭘 알아! 하지만 그 순간 왜 또 할머니에게 불똥이 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할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냐고, 할머니가 안겨준 가난 벗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느냐고 아냐고, 그걸 아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제 말을 받아칠 줄 알았던 할머니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에 저도 입을 다물고 할머니의 나이든 눈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검버섯이 피어나 있는 그늘진 눈가를. 그러니까 나 때문이라는 거요? 네가 이 꼴이 된 게 나 때문이라는 거요? 나쁜 년. 그리고 할머니는 절 향해 한바탕 욕을 퍼붓더니 나가셨습니다. 전 할머니가 바리바리 쌓은 반찬 더미들 가운데 서서 할머니를 노려보다 문을 쾅 닫아버렸고요. 전 그날 이후 할머니에게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샀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추슬렀고 할머니의 얼굴을 생각하며 더 가난해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더 독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시골에도 내려가지 않았고 남동생이 전화가 와도 대강 받고 끊었습니다. 그저 방구석에서 밤새 불을 켜고 공부만 했습니다. 머릿속엔 오로지 외워야 하는 수학 공식과 글자들과 저만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포함한 저의 진짜 가족은
제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워져 갔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인류라는 딱지가 붙은 대학에 붙었고 눈물을 흘리며 그간 겪은 실패에 쓰라림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전 제일 먼저 남동생에게 대학 합격 소식을 알렸고 그간 뒷바라지해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옆에서 소식을 들은 할머니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자 전 새삼 할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고 집으로 달려가고만 싶었습니다. 저번엔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나 걱정되어서 왔을 텐데 그날 그렇게 추운 겨울에 보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집으로 내려갔고 남동생과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절 변함없이 대해주었고 누룽지를 내오시면서 왜 이리 말라지셨냐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마르고 야이워진 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정말이지 하얗고 눈가는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전 전보다 조금 더 철이 든 건지 그런 할머니의 늙은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고 분명 날 걱정하고 있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할머니께 전화드리지 못한 게 죄송해졌습니다. 전 그날 남동생과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고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이 집에서 있었던 추억이었죠. 남동생과 싸우다 할머니에게 혼났던 기억부터 맞지 않으려고 할머니의 회초리를 숨겼던 것, 산에서 캔 열매와 나무를 다듬었던 것,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 군고구마를 먹었던 것, 남동생과 번갈아 가며 할머니의 어깨를 안마했던 것. 할머니는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추억하고 계셨고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게 그 기억들은 모두 옛날 사진처럼 오래되어 보였지만 할머니에겐 아닌 듯 했습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하신 것 같았습니다. 전 할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억들을 들으며 가만가만 잠이 오는 걸 느꼈고 할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제 이마에 닿는 게 좋아 몽롱한 정신으로 할머니의 허리춤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나 대학 다니는데 올 거죠? 내가 할머니 데리고 맛있는 데 데려갈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할머니의 그런 밝고 환한 미소는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고향집에서 겨우 하룻밤이었지만 드디어 할머니와 화해했다는 생각에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음의 짐이라도 던 듯했습니다. 늘 나쁜 손녀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 짐에서 해방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행복이 얼마나 찰나의 행복이 될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한 후 얼마 안 있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여기에 온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알겠다고 한 뒤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따라 예뻐 보였어요. 서울에 와서 손녀딸 만나겠다고 한껏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한 듯 했고 머리도 곱게 빗겨져 있었죠. 전 그런 할머니를 보자 그간 대학 생활로 고단했던 피로가 풀리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얼른 할머니를 만나 껴안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를 향해 먼저 방방 손을 흔들었고 할머니도 기분이 좋은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마침 신호등 불빛이 바뀌려 했고 할머니는 제가 얼른 보고 싶으셨던 건지 제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기셨어요. 무단 횡단이었습니다. 전 할머니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되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와요! 하지만 그때 순식간에 일은 벌어졌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자동차의 몸이 할머니의 몸과 부딪히면서 할머니가 제 눈앞에서 멀리 날아가 버린 거였습니다.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아 버렸고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할머니가 가져오셨던 김치통에서 엎어진 국물과 할머니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어우러지면서 제 쪽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전 너무나 참혹한 이 광경에 어쩌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 아무나 붙잡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제 쪽을 쳐다보셨어요. 입술로 무언가를 말하려 하셨죠. 하지만 전 할머니 옆에 가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채 죽어가는 할머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게도요. 그게 바로 제 할머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전 그토록 할머니가 살길 바랬지만 운명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한평생 일만 하셨던 우리 할머니를 돌아오실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 버렸죠.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 위로 덮여지는 천을 보며 그만 기절을 했고 그렇게 며칠 동안 의식 없이 지냈습니다. 깨어났을 땐 남동생이 걱정스런 눈으로 절 쳐다보고 있었지요. 나중에 남동생에게 들었지만 전 깨어나자마자 할머니를 찾았고 의사에게 할머니를 불러달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절하길 반복했다고 해요. 제가 그나마 상태가 괜찮아진 건 장례식 때였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길이니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서였는지 그날만큼은 눈물도 흘리지 않고 기절하지도 않고 어떻게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어떻게 된 일인지 들었기에 저에게 더 따로 묻지 않고 그저 절 안쓰럽게 여겨주며 한 번씩 안아주셨습니다. 전 조문객 한 명 한 명을 받으며 그렇게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고요.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취하신 분은 큰아버지였습니다. 큰아버진 붉어진 눈동자로 중얼중얼 어딘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질 때쯤 절 보더니 더듬더듬 할머니에 관한 추억을 꺼냈습니다. 전 그 모습이 안쓰러워 큰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할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고 과부가 되어 3남매를 건사한 이야기였습니다. 명절날마다 큰아버지께서 취하시면 주사처럼 하시는 얘기였지만 그래서 이미 문장의 처음과 끝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날따라 그 이야기는 더 가슴 아플 만큼 새롭게 들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잃고 20살이란 나이에 혼자가 되어 국밥집을 차리고 과부가 되었다고 수군거림을 당하고 자식들을 건사하느라 자신은 쫄쫄 굶었던 할머니의 삶이 영화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 때문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이 짙었던 가운데 할머니의 그런 삶 이야기는 더욱 저를 다시 슬픔과 비통함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하신 이야기는 그간 표정을 굳히고 있었던 남동생마저 무너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할머니가 어떻게 저희들을 맡게 된 건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큰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입술을 떼셨습니다. 사실 난 너희들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되었어. 그래서 너희들을 고아원에 보내려 했어. 그런데 할머니가 막아섰단다. 절대 안 된다고. 내 눈이 들어가기까진 안 된다고 하면서 나는 혼자 살기도 벅찬 어머니가 어떻게 손녀, 손자를 키울 거냐고 했지만 어머니는 우리에게 10원 한 장 도움받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끝내 널 거두셨어.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으셨단다. 그날 너희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모른단다. 너희 할머니가 그런 분이셔. 그런 어머니셔. 전 그 말을 들으며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결심이 지금의 저희 남매를 있게 해준 것이었어요. 고아원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희 남매는 할머니께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은혜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부모가 날 낳은 게 당연하듯 할머니께서 우릴 기르신 것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전 한 번도 할머니께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 고마워. 이 말 한마디만 되었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뭐 그리 어렵다고 못한 거였을까요? 전 제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창피했고 영정사진 속 할머니에게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할머니는 친척들께 약속하신 대로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밭일을 하고 암에 걸리셔도 일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생활을 꾸려나가셨습니다. 모두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였지요. 제 등록금 때문에, 우리 남매 입으로 들어갈 밥 때문에 그저 억척스럽게 스스로에게 모질도록 일을 하셨던 거지요. 할머니도 쉬고 싶으셨을 텐데 한 번쯤은 우리에게서 자유로워져서 편안해지고 싶으셨을 텐데 단 한 번도 그런 내색 하나 없이 그저 묵묵히 일을 하시고 또 하셨습니다. 그땐 할머니의 마음들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눈물과 땀으로 어린 저희들이 자랄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은 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요. 그렇게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후회의 그늘에 젖어 있었을 그때 남동생이 지친 얼굴로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누나, 주말에 내려오면 냉장고에 있던 빵 우유 있잖아. 그거 왜 안 먹었어? 우유? 빵? 할머니가 누나 주려고 항상 넣어놓은 거였어. 새참으로 나온 거였는데 드시지 않고 집으로 가져왔거든. 누나 준다고. 누나가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뭐라고? 전 너무 놀라 눈을 껌뻑거리며 남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빵과 우유가 남자인 동생을 챙겨주려 한 게 나를 위한 거였다니. 전 다시금 남동생을 보며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누나 생각뿐이었어. 어딜 가도 누나 자랑을 하셨어. 어딜 가도 누나 걱정뿐이었어. 누나가 공부하느라 힘들어할 땐 물 떠다 놓고 하늘에 대고 누나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었고, 누나가 아플 땐 내 새끼 아파서 어쩌냐면서 누나보다 더 아파하셨어. 자기가 말을 못되게 해서 누나한텐 많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잘 챙겨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어. 난 할머니 사랑이 누나한테만 가니까 그게 질투가 나서 누나한테 할머니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미안해, 누나. 누나랑 할머니 사이 그렇게 된 거 나 때문인 것 같아. 남동생의 고백은 절 한동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제 손에 할머니가 누나가 대학 입시에 납방했을 때 누나에게 쓴 편지라며 종이 한 장을 건네었습니다. 받아든 편지엔 정말이지 할머니의 마음이 삐뚤빼뚤한 글씨와 틀린 맞춤법으로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누나한테 전하지 못하고 그냥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관해뒀어. 읽어봐. 그 편지를 본 순간 불현듯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반찬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제가 모진말로 나가라고 밀어내어 할머니와 크게 다툰 날이었지요.
그래서 할머니를 빈손으로 보낸 날이었죠. 전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곤 그 아픈 날의 글씨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숙자, 숙자야, 나 많이 미웠지. 내가 네 남동생만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섭섭했지. 그런데 숙자야, 할머니는 널 사랑하지 않는 날이 없었어. 할머니는 우리 숙자가 제일로 소중하고 귀해. 넌 누가 뭐래도 내 새끼여. 넌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라. 할머니가 널 키우면서 얼마나 네가 자랑스러웠는지 모르지? 할머니는 네가 뭐래도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숙자 네가 드세서 혹시나 네 아버지처럼 사고라도 치고 다닐까봐 할머니가 겁이 나서 그래서 말을 나쁘게 했어. 미안하다. 우리 새끼 가슴에 못 박아서 미안해요. 다 할머니 잘못이니 할머니를 미워해요. 할머니가 모자라서 그려. 그래도 숙자야, 넌 너무 귀한 존재니 할머니는 네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머니 같은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린 숙자는 할 수 있어. 할머니 손녀니까. 전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이제야 알게 된 할머니의 진심을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 전 할머니가 저에게 안겨준 게 가난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치졸하고 비겁한 가난, 인생에 없어야 할 불행, 내 인생의 방해물. 전 할머니가 바로 그것을 안겨주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희에게 가난을 안겨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과자를 못 사줘 미안하다며 문주를 붙여주시고 개떡을 쪄주시고 가마솥 누룽지에 설탕을 발라주시던 할머니. 저희에게 한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랑, 그 아름다운 단어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어를 선물해 주시고 간 거였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그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이 깃들어 있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걸 많이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에 대해 가졌던 수많은 오해들을, 절 향한 할머니의 사랑을, 할머니의 죽음을 뒤로 한 후에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할머니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었던 사실을, 그래서 그 사랑을 무척이나 갈구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대로 편지를 품에 안은 채 바닥에 엎드려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동생도 그런 제 몸 위로 쓰러져 함께 울었지요.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전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려 했고 더 이상 가난이란 단어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할머니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농사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남동생도 장가를 가고 저도 시집을 가 아이를 낳고 중년의 나이가 되었네요. 할머니를 잃은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인데 세월은 무심하게도 너무나 빠르게 흘려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할머니 기일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때의 편지를 품고 있으면서도 유독 할머니가 더 그립고 마음이 사무치게 아파오네요. 이젠 중년이 되어버린 절 보면서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대견하다고 해주실까요? 고생했다고 말해주실까요? 부디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할머니는 오래전 가고 없었지만
할머니와 함께 산 날은 부단히도 많았습니다. 인생이 절 힘들게 할 때마다 할머니 사진을 꺼내보며 버텼고 편지를 꺼내보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녀라는 걸 기억하려 했고 그 힘으로 인생을 버텨왔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늘 함께였어요. 그리고 오늘 사연을 보내면서 저는 다시 할머니가 제 곁에 있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 채널을 빌려 할머니에게 하고픈 말을 전하자면, 할머니, 저 역시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동안 절 이렇게 이쁘게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젠가 제가 할머니께서 계신 그곳으로 간다면 그 길목에 꼭 있어주세요. 할머니를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꽃으로 태어나 들풀로 살다 가신 나의 강인한 여자, 나의 사랑하는 할머니, 김혜자 할머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